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전격 합의를 했지만 앞서 보신 대로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에 2시간 정도 만에 사실상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편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간에는 미묘한 기싸움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앞서 백기련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야 당대표가 만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합의를 했다가 진짜 불과 얼마 후에 바뀌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당 대표끼리의 대화였는데. 우선 당 대표끼리는 합의했으니까 대변인들이 발표했겠죠. 네. 그리고 대변인들이 발표할 때도 뭐 이견이 없었으니까요. 예. 근데 저 경우는 송영길 대표도 사실 부담을 가지고 합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정세균 총리 등은 전 국민 지원에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난 의총에서 의원들이 워낙 전 국민 지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 또 그리고 20, 30대가 이상하게 의외로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결정을 한 거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도 아마 요즘 이준석 대표가 이대남에 관심이 많잖아요. 20대, 30대. 근데 그 층에서 의외로 뜻밖의 못 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합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저런 문제는 송영길 대표는 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습니다. 대권 후보들 일부는 반대해도.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저런 큰 사안은 사실은 원내대표하고는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비판을 감수하고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발표 있고 난 다음에 조혜진 의원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도 잘 몰랐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당내에서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냥 당 대표의 생각으로 이렇게 여야 대표로서 합의를 한 거였을까요? 협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우리 최민희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당대표가 만나서 합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합의를 하려면 양당의 원내대표가 동석한 가운데서 합의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다 당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원내대표를 별도로 선출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실제로 국회에서 의사, 특히 예산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그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뜻들을 존중하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를 제안했던 송영길 대표가 당내에 뭐 그런 그 지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더군다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제안이 오면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 이 문제는 조만간 원내대표하고 같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합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야 마땅하고 또 한 예.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4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2주가 갈지 2달이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소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이 얼만큼 갈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하고 나서 여분의 재원이 남으면 예. 전 국민 지원을 하겠다. 이거는 예산의 기본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올해 예산 자체가 100조 원에 달하는 적자 재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용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잘못된 그런 합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다시 없었던 게 되는 건가요? 여야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어갈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선 송영길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실었는데요. 예. 그 글에는 어렵게 합의한 거니까 합의대로 가보자. 그래서 국회 일정에서 민주당은 그 입장대로 갈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재난지원금 성격을 강하게 할 거냐, 소비 활성화를 강하게 할 거냐, 이거는 조금 시기를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보면 코로나가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면 재난 지원을 강조해서 가야 될 테고 그런데 이런 셧다운 그 4차 단계가 계속 가면 그것도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 결정을 해도 지불되는 건 한 2달 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시기라든지
뭐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사실 당 대표는 입이 무거워야 하고 그리고 대변인들을 배틀로 뽑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대변인들 논평 나온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대표의 말은 줄이고 그리고 배틀로 뽑은 귀한 대변인들 아닙니까? 예. 그 대변인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사안을 포함해서 최근에 여가부 통일부 폐지 주장까지 좀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이 생긴 것은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가다듬을 때가 됐죠.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됐는데 두 가지 지점에서 지금 문제가 드러나는데 하나는 메시지를 내보낼 때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당내에 충분히 민주적 소통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 건데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났거든요.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외신과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가 기사가 어떻게 났냐면 중국에 맞서는 한국의 최연소 정치 지도자 이렇게 제목이 뽑혀졌는데 네. 실제 대답 내용을 보면은 이게 중국의 잔인함에 대항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친중적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맞지만 예. 또 본인이 이제 홍콩 시위에 직접 참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중국 문제, 더더군다나 대사를 만나기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을 했어야 된다. 이런 네. 문제인 거고 이번에 이제 그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전에 이제 예를 들면 여가부하고 통일부 폐지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여가부하고 통일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맞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선책을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를 들면 실제로 당내에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통일부 폐지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대만 얘기를 했어요. 대만에 통일부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이 이제 대륙부가 있었고 대륙부가 확장해가지고 대륙위원회라고 해서 이 중국 관계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당내에서 정책적으로 조금만 협의를 하면 금방 걸러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좋은 약을 그러니까 좋은 그 채찍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메시지를 낼 때, 특히 의사결정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문제보다는 우선 준비가 안 돼 보입니다. 그리고 말을 너무 쉽게 바꾸고 쟁점을 옮겨요. 이게 언론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돼서 그렇지 이게 거꾸로 송영길 대표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저는 뭐 일주일 동안 언론에서 비난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그 중국 대사 만남 전에 나온 그 기사 그 내용도 사실 깜짝 놀랄 만한 기사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사를 막상 만나서는 중국과의 친선 우호 관계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은 그 기자와 인터뷰할 때 다르고 이미 지난 일이고 네. 중국 대사 만났을 때는 또 장면이 바뀌었지만 제3자는 그 장면을 다 보고 있고 특히 중국은 그거 안 보고 있겠습니까? 모니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면은 저는 사실 MB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180도 다른 말을 막 했던 그 기억이 떠올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문제고요. 예.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친중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의견이시고요. 친미, 친중을 넘어 국익 외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한민국의 숙명이다. 지정학적 위치에서 오는. 예. 그다음에 통일부와 여가부가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역할을 못해서 폐지한다면 전 국회부터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디 가서 누굴 만나도 국회가 제대로 일한다는 사람 못 봤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들은 엄청 억울해요. 열심히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누가 역할을 내가 생각하는 역할을 못한다고 폐지한다면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은 정부, 정부 조직 개편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거든요. 그리고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는 어느 나라든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강한 정부, 큰 정부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자 감세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그 중요한 의제는 진보 보수 정부 간에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대남 표심을 구하기 위해서 젠더 갈라치기 전략으로 여성부 폐지 내세웠다고 보고요. 예. 거기서 당내 분열이 일어나니까 쟁점을 통일부로 옮긴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대표 리스크를 지금 점검한다면 앞으로 네. 없어야 되니까요. 점검한다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성부 폐지 얘기했다. 쟁점이 통일부로 갔다가 예. 갑자기 작은 정부로 갔다가 정부 조직 개편에 넣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지금은 이제 젊고 그리고 조금 기대하잖아요. 여야를 넘어서 젊은 대표에게. 그래서 우호적인 분위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반복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당 내외에서 채찍을 좀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의 장례 사무제까지 치르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대권 도전을 이제 시사한 걸로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행보가 이어갈까요? 좀 사실은 저는 좀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놀랐는데 하나는 이제 메시지가 굉장히 숙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님께서 유언으로 남긴 것 중에 이제 대한민국을 밝혀라라는 내용을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소외되고 어둡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아버님의 뜻이었다. 예. 이렇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치라는 것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상당히 숙성되어 있고 분명한 전달.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하고 상당히 대비될 정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인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우 전 의원, 삼선 의원인데요. 김영우 의원이 이제 언론계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뭐 핵심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과거 MB 캠프에 있을 때 대선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선 전 과정을 지켜봤던.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대선은 일반 국회의원 선거나 뭐 시도지사 선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사실상 공보 담당 겸 뭐 상황실장 이렇게 임명했다는 것은 일단 대통령 선거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돼 있구나라는 측면을 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보고 아마 어저께 당내에 있거나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잘 준비가 돼 있는 후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예. 잠시 이거 하나 전해드리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을 내정을 했습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차관에 내정이 됐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 후임이 되는 거죠. 법무검찰개혁, 여성, 아동 범죄 정책 등이 법무부의 현재 당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대변인급으로 김영우 전 의원도 이제 영입을 하고요. 근데 어제 일단 윤석열 전 총장과의 단일화 아니면 관계에 대해서 어제 언급한 게 있거든요. 한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저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저의 이익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오진 않았고 정치도 역시 그러한 생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윤 총장님께서 지금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과의 협력 관계는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우선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로 이렇게 나서게 되는 상황은 예. 어쨌든 두고두고
점검하고 고민해봐야 될 지점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가 외부에서 사람을 수혈하고 사실 대권은 국회의원 한 명이 아니라 지도자인데 이런 식으로 지도자가 이렇게 지도자를 뽑는 경로가 이래선 곤란하다 싶어요. 예. 이거는 좀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고 저는 저렇게 좋은 분이 대권에 나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네. 다만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한다면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전 원장은 처지가 다릅니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네. 저건 냉정하게 보면 김영우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 모멘텀이 적은데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예. 뭐 애초부터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할 거다 이렇게 예측했고 예측한 행보대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분이 준비가 됐다기보다는 누군가 조언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분이 준비됐다는 건 아직 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밝혀라 추상적인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그런데 딱 하나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라는 건 저분이 입양도 하고 네. 살아온 인생이 좋은 분이잖아요. 존경할 만한 예. 그 부분과 맞는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총장의 대안이라 그러면 정말 기분 나쁘죠. 그거는 여당의 어떤 후보에게 누구의 대안 네.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듯이. 그리고 저분이 뭐 윤 총장의 대안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보다는 호감도가 훨씬 높은 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전 원장이 이제 저희가 앞서 들어본 발언을 보면 윤 전 총장과의 협력 관계는 좀 더 고민해 보겠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다른 결의 발언을 했습니다. 최 전 원장과의 단일화를 포함해서 어떤 결단이라도 내리겠다. 이 두 발언 사이의 행간을 해석해 본다면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은 좀 방향을 결정할 때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건지 예. 아니면 지금 사실은 바깥에 많은 세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3지대에서 진영을 구축해서 단일화를 할 건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해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상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입당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으면서도 그 계기를 지금 못 잡고 있어서 좀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뭐 정치공학적이든 어떻든지 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분명하게 이제 진로를 결정했고 거기에 따라 수순을 밟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흔히들 지금 뭐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안이 아니다,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원안입니다, 원안. 무슨 얘기냐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실 때부터 네. 사실은 대권 후보로 생각을 해서 접촉을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본인이 강력하게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예. 문제가 더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소위 중도 보수 진영을 망라해서 최재형 원장 같은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많았던 상태입니다. 그것이 이제 올해 들어와서 본인이 이제 생각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결국은 계속 그런 문제는 물리겠죠. 감사원장을 하다가 이제 임기를 못 마치고 나오는 것. 1953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아이젠하워가 1953년 6월까지 나토 사령관을 합니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7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돼요. 네. 그래서 그해 11월 달에 대통령이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후보가 그 국민적 바람을 받고 있는가, 후보가 얘기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 더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저는 조기 입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때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사실은 한나라당 경선이 본선을 결정하고 대통령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둘의 그 경선 과정이 너무나 치열했고 그때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했던 게 BBK 문제였고요. 네.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제기했던 게 최태민 목사 일가와의 관계였습니다. 결국 그 두 가지 이유로 두 분이 다 감옥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는 여야 간의 그 갈등이 더 심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당내 경선 과정이고 예. 그 당내 경선 과정에 윤석열 후보가 들어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는 그 장모와 처와 그리고 그 연관성에 대한 본인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선에 참여하고 싶을까? 오히려 제3지대에서 좋은 후보들과 본인이 네. 생각하는 단일화해서 나중에 경선 과정을 검증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을 예. 택하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조기 입당할 가능성은 저는 낮을 것 같습니다. 예. 8월 달에 어쨌든 버스는 출발한다고 하니까 버스에 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본경선 후보가 6명 치러지고 나서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26.9%가 나왔고 이낙연 후보가 18.1%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 안쪽으로 두 후보 차이는 좁혀졌어요. 이 추세는 어떻게 저희가 읽어야 될까요? 이게 추세가 아니고요. 예. 저 여론조사 하나입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이후 추세는 지켜봐야 하고 예.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뭐 대박 났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재명 대세론, 예. 사실 저는 대세론이 없다고 늘 주장해 왔는데 대세론에 따르면 그냥 이재명 지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모두들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네. 이렇게 이낙연 후보가 추격해 오면 사실 경선의 역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웃을 것 같고 이재명 후보 쪽은 좀 속으론 속상하겠죠. 대표는 흥행면에서 그런 겁니까? 근데 대표는 일단 흥행이고 역동성이 있어야 예, 예. 돼요. 그래야 국민 관심도도 높아지게 되니까요. 네. 그러나 이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우 데이터를 살펴보니 이낙연 후보가 국힘 지지자들 지지가 이재명 지사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윤석열 캠프 쪽에 네. 그 역선택 호소나 이런 게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예. 생각. 그리고 이동한 걸 보면 네. 정세균 후보 쪽에서 2.5%가 빠졌고요. 네, 추미애 후보가 의외로 빠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여론조사 이 말고 다음 여론조사를 봐야 이게 추세다 혹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예.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 예비 경선 중에서도 토론회에서도 김 빠진 사이다로 바뀐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근데 그 당내 경선에서는 본인은 국밥이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싸우지 못한다. 손발이 묶인 권투 선수가 된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전략을 좀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지금 모습으로 가서는 쉽지 않다고 봐야죠.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네. 지난주 여론조사를 놓고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했잖아요. 하나는 이재명 지사는 대세 장악에 실패했고 이낙연 지사는 반전을 시작했다. 이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아까 지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로데이터를 보니까 가장 두드러졌던 분 무슨 뭐 윤석열 쪽에서 역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예. 호남 지지율에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 사실 호남에서조차도 이재명 지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윤석열 총장이 그 다음으로 나오고 이낙연 지사가 더 떨어지는 걸로 나왔으니까 사실 네. 이낙연 지사 입장에서는 황당했던 경우였죠. 그런데 이번 주 조사를 보니까 지표상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들은 호남에서 거의 지금 근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경선 토론 과정에서 예.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불안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발언이 이제 뭐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보기에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불안하다. 자기 감정에 대한 절제가 안 된다. 예.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 역시 이낙연 지사의 강점은 아주 원숙함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아주 잘 보여줬었고 예.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소위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소위
친문, 특히 강성 친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사면 등등으로 이낙연 지사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낙연뿐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표상으로 분명히 확인되는 부분들은 호남에서 그 이낙연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거고 예. 그 내면에 있어서는 친문이 이낙연 지사로 확실히 지금 결집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지금 그러면 말씀하시죠. 그 제 질문은 민주당 본경선에서 그러면 그 단일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럼 앞으로의 본경선에서 우리가 그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은 뭐가 있을까였거든요. 이게 예비 경선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비 경선에 이 추세가 계속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1대8, 1대7의 경선을 치른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7배로 두들겨 맞았고 이낙연 후보는 보호받은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 결과기 때문에 이게 계속 추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강성 친문 호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지지자들은 정말 그 뭐랄까 전략적으로 국회의원보다 훨씬 똑똑한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갈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포인트 중에 하나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전략이 옳았나? 네. 이재명 후보의. 예. 이재명 지사를 국민들이 예를 들면 지지하는 것은 단지 사이다가 아니라 사이다를 유능함으로 증명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 사이다는 없어졌고 예. 뭐 국밥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밥을 원할까 사이다를 원할까? 그러니까 이제 전략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낙연 후보는 공격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오히려 조금 공격을 했는데 그것도 정말 세간에서 문제 제기되고 있는 건 다 빼고 네. 그러니까 아마도 예비 경선과 본 경선에 전부 전략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1차, 2차. 그래서 보호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 경선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강성 친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송영길 대표는 대깨문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그 개념하고 정말 저희가 얘기하는 극문들은 다릅니다. 그 극문들은 지금도 이재명 후보를 뽑느니 윤석열 후보를 뽑자. 이게 트윗에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룹과의 관계는 가능하면 후보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켜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